한 5천만 원 정도만 대출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제가 2006년도에 집을 담보로 이미 대출을 받은 경험이 있어서요. 추가 대출이 가능할까요? 천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 문제를 어떻게 1천조 원. 어느 정도의 돈인지 감이 오십니까? 우리나라 가계부채 규모는 현재 대한민국 모든 가구의 부채를 합친 금액입니다.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두 분기 연속 증가세도. 부채와는 거리가 멀어 보이는 이분에게도 부채가 있습니다. 생활고에 시달리는 이 아주머니에게도 역시 부채가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는 가계부채에 짓눌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국민소득은 해마다 늘고 있다던데 온 나라가 빚투성이라니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삶의 계단을 하나씩 오를 때마다 꼭 그만큼의 빚이 그림자처럼 뒤따르는 현실. 도대체 왜, 언제부터 우리는 빚쟁이가 된 걸까요? 우리나라 가구 10가구 중 6가구는 빚을 떠안고 있습니다. 한 가구당 5천만 원 정도인 셈인데요. 원금 상환은커녕 이자를 내고 나면 생활비가 부족해 다시 돈을 빌리는 생계형 대출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빚에 의존하고 있는 빚공화국. 지금 대한민국의 모습입니다. 전체 대출 잔액에서는 주택마련자금이 가장 크고 그 뒤를 생활자금이 뒤를 잇고 있습니다. 근데 신규 대출의 경우는 그게 순서가 바뀌어서 생활안정자금 쪽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주택마련이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작년에 가계의 생활 안정이 제대로 안 되어 있었다, 이런 걸 나타내는 숫자로 보입니다. 이제 우리는 부채를 통제하지 않으면 부채의 통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벌써 부채에 조정당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TV며 신문이며 인터넷이며 눈만 떴다 하면 가계부채 하던 바로 그 가계 빚의 실체에 대해 꼼꼼히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혹시 지금 이 프로그램을 시청하고 계신 당신도 빚 때문에 고민이신가요? 그렇다면 두 눈을 크게 뜨고 두 귀를 쫑긋이 세우고 집중해 보십시오. 그동안 먹고 살기 바빠서 빚 갚느라 정신이 없어서 미처 진지하게 생각해 보지 못했던 빚에 대한 오해와 진실. 부디 이 시간을 통해 빚에 대한 당신의 생각이 조금 더 유연해지길 희망합니다. 또 그런 빚에 대한 생각의 전환으로 빚에 대처하는 우리들의 자세가 조금은 더 지혜로워지길 기대하면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부채, 다른 말로 빚이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남이 나에게 빌려준 돈, 그래서 다시 갚아야 하는 돈을 우리는 빚이라 부릅니다. 그렇게 남에게 갚아야 할 돈이 우리에겐 1천조 원이나 있는 건데요. 빌려서 쓸 때는 모르다가 막상 갚아야 하는 시점이 오면 왠지 생돈 주는 것 같은 억울한 생각에 전전긍긍하게 되는 게 사람 마음입니다. 때문에 보통 우리는 빚은 지면 안 되는 것, 빚은 나쁜 것이라는 고정관념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빚에도 순기능이 있다는 걸 아십니까? 실제로 우리 삶은 빚 덕분에 조금 더 윤택해졌습니다. 최근 결혼한 미경 씨네 부부도
빚의 도움을 받아 순조롭게 가정을 꾸렸습니다. 부부가 함께 살 이 전셋집도 주택대출을 받아 장만했고 머지않아 태어날 아이들을 위해 조만간 할부로 차 한 대도 구매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빚이라는 자체가 굉장히 부담은 많이 되는데요. 근데 이제 빚을 지지 않고는 시작할 수가 없었잖아요. 저희 부부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당장에는 필요하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빚이 없었으면은 사실 뭐 둘이서 따로 이렇게 있는 돈만 가지고서 월세부터 시작할 것도 아니고 뭐 조금만 자취방에서 시작할 것도 아니고 어쨌든 기본을 갖추려면 빚이 필요했기 때문에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이었다고 생각은 합니다. 신혼부부들이 자녀보다 먼저 품에 안게 되는 것이 빚이라는 말도 이제는 더 이상 남 얘기 같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차를 하나 사고 싶은데 지금 당장은 돈이 없지만 내가 조금씩 이제 차입을 해서 그걸 나중에 갚을 수는 있다. 이렇게 한다면 차입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면은 차도 사고 뭐 이렇게 자기가 하고 싶은 걸 이제 사는, 또 집 같은 것도 그렇죠. 집 젊을 때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집을 사고 싶은데 지금 당장은 내가 돈이 없지만 빌려서 내가 갚을 수는 있다. 당장 내 통장에 현금이 없어도 남부럽지 않은 명품 가방을 들기도 하고요. 사랑하는 가족과 근사한 외식을 할 수도 있습니다. 바다 건너 해외여행도 어렵지 않습니다. 한 학기에 수백만 원에 이르는 대학 공부도 할 수 있죠. 무엇보다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두가 꿈꾸는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바로 빚이 우리에게 주는 혜택입니다. 이렇게 오늘 우리의 삶과 꿈을 풍요롭게 해주는 것은 바로 빚. 또 내일 우리의 삶을 앗아가는 것도 역시 빚입니다. 그동안 우린 하루에도 몇 번씩 빚에 의지하면서도 빚의 속성을 잘 모르고 아니면 간과하면서 빚을 사용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결국 1천조 원이라는 엄청난 빚더미에 올라앉게 됐는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1천조라는 빚은 우리 중 누가 어떻게 진 것일까요? 빚은 가난한 사람들이 질 거라는 생각이 보통이지만 우리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가계부채의 한 90% 가까이가 3분위에서 5분위 사이에 있는, 그러니까 중고소득자, 중고소득층에 집중이 돼 있고, 그 다음에 한 4분위, 5분위, 거기는 이제 고소득층이죠. 고소득층이 한 70% 정도를 차지합니다. 3분위, 5분위. 말이 좀 어렵죠? 사람들을 소득 수준에 따라 5분위로 나누었을 때 가장 소득 수준이 낮은 계층이 1분위, 반대로 가장 소득이 높은 계층은 5분위가 됩니다.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대부분이 부자들이 진 빚이라고들 하는데요. 그게 과연 어느 정도인가 보니 소득 5분위, 즉 가장 고소득층의 빚이 45.4%, 4분위 23.3%, 3분위 15%로 우리 가계부채의 총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놀라셨나요? 1천조 원이라는 빚의 대부분을 가난한 사람들이 아니라 부자들이 졌다니 잘 납득이 가지 않는 상황입니다. 도대체 부자들이 왜 빚을 진 걸까요? 얘기를 듣고 보니 이해가 되더군요. 통상적으로는 그 고소득층의 그 가계부채가 가장 적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실제 저희가 조사해본 바에 의하면 가계부채 부담이 고소득층에 상당히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 이유는 이 계층의 어떤 그 소득이 많기 때문에 부채를 많이 그 부담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는 것과, 그리고 일부는 이제 주택 구입과 관련된 자금, 그 다음에
자영업자의 그 사업 자금들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여집니다. 부자들이 더 큰 부자가 되려고 자산을 담보로 돈을 빌려왔다는 얘기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리에 앉으시죠. 자산 관리를 받으러 왔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저희가 선생님 자산 관리에 훌륭한 파트너가 되드리겠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떠신지 선생님 말씀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저는 직장생활 15년 된 AK물류 부장입니다. 본인 명의의 강남 아파트, 오피스텔, 수입 중형차, 연봉 8천. 직장생활 15년 차 되셨다는 이분. 보다시피 형편도 넉넉하신데 도대체 이곳엔 무슨 일로 찾아오신 걸까요? 선생님 지금 살고 계신 잠원동 아파트 은행 대출로 장만하신 거네요. 오피스텔도 한 채 소유하고 계시고요. 예. 방배동 오피스텔도 대출로 구매하신 건가요? 예. 잠원동 아파트 담보로 대출 받았습니다. 그럼 7년간 은행 대출 금액 총 7억? 그 7억의 원금과 이자는 성실히 갖고 계신 거죠? 예, 그럼 물론입니다. 아파트 한 채와 오피스텔 한 채. 선생님께서는 서울 강남에만 2채를 보유하고 계신 자산가시네요. 그럼 뭐합니까? 다 빚 좋은 개살구지. 뉴스에만 날 나오는 하우스푸어. 제가 그 유명한 하우스푸어입니다. 하우스푸어. 네, 사연이 있었습니다. 아파트를 담보로 산 오피스텔 값이 떨어져 걱정이신 건데요. 마음 먹었던 만큼 부동산 수익이 나지 않아 속상하신 모양입니다. 부동산 투자로 인한 시세 차익을 노리셨고 오피스텔 임대 수익도 노리셨고 그래서 은행 대출까지 받으셔서 구매하신 거네요. 우리는 뭐니 해도 부동산 아니겠습니까? 우리 같은 직장인들이 부동산 없이 자산을 늘릴 방법이 있겠습니까? 잘 아실 텐데요. 네, 우리나라 그렇죠 뭐. 어쨌든 아파트도 오피스텔도 모두 선생님 소유 맞으시죠? 예, 물론입니다. 결국 선생님께서는 1인 다주택자십니다. 이 좁은 서울에 그것도 강남에만 2채를 가지고 계신 흔히 얘기하는 부자란 말씀이죠. 비록 은행 대출로 샀다고 하더라도 그 은행 대출금을 갚는데 허리가 휘어진다고 하더라도 그건 선생님이 직접 선택하신 거예요. 결국 선생님께서는 스스로 빚 있는 부자를 선택하신 겁니다. 돈 놓고 돈 먹는다는 말처럼 부자들은 가지고 있는 자산을 미천으로 가진 만큼 대출을 받았습니다. 자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자산을 담보로 더 큰 부채를 얻을 수 있었고 그렇게 부자 하나둘이 얻은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어느새 1천조 원에 육박하는 빚더미를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언뜻 생각하기엔 돈 없는 사람들이 돈을 빌릴 것 같은데 그야말로 부자들의 반전인 셈입니다. 가계부채의 절반을 가장 소득이 높은 분인 소득 5분위에서 갖고 있고 그리고 그동안에 어떤 LTV나 DTI 규제가 있었기 때문에 은행 부분의 그 어떤 가계부실이 전이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려할 때 그런 뭐 금융 위기의 뭐 어떤 요소가 된다든가 이렇게 평가하는 것은 좀 과도한 평가인 것 같고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꼽은 최대 경제 현안 중 하나가 문제가 되고 있는 집을 사람들은 재정적 어려움에 있습니다. 빠진 하우스푸어 문제입니다. 외형적으로는 집을 소유한 중산층이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이자와 원금 상환에 시달리고 있는 이들, 즉 하우스 푸어가 우리 사회의 새로운 빈곤층으로 부상한 겁니다. 물론 어렵게 집 한 칸 마련한 사람들과 집을 몇 채씩 가진 사람들을 모두 같은 하우스 푸어로 볼 수는 없겠죠. 하지만 약 100만에서 200만 가구에 이르는 하우스 푸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 정부는 지분 매각 제도라는 고육지책을 고안했습니다. 내 집의 지분 일부를 공공기관에 매각하고 매각 대금을 받아 일부를 은행에 갚아나가며 그 집에 계속 거주하는 것. 이게 바로
정부가 내놓은 지분 매각 제도라는 겁니다. 내가 과욕한 욕심으로 사실은 뭐 25평이 필요한데 40평 아파트에 투자한 사람의 경우에는 부채를 조정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소비도 함께 조절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40평 아파트에 계속 살게 하면서 많은 부채를 부담하게 하는 게 좋은 게 아니라 40평 아파트를 팔고 20평 아파트로 이사를 가게 되면 어쨌든 뭐 부채를 치더라도 부채 금액은 줄어들 수가 있으니까 낮아진 부채를 감당하게 해야지 40평 아파트에 계속 살게 하면서 많은 부채에 대한 부담을 구조조정하는 건 좋은 선택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나 집 없는 서름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내 집에 대한 집착이 강한 한국 사람들에게 그야말로 빚까지 내서 마련한 내 집을 정부든 그 누구든 나눠 갖는다는 게 말처럼 간단한 일일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상당히 그 탁상공론에 거칠 가능성이 높은 정책이라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는 시가에 대해서 그 주택담보대출을 가진 사람하고 정부가 합의를 봐야 됩니다. 그 시가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상당히 아마 논란이 많을 거예요. 결국 가계부채 정책의 관건은 가계부채 8할을 차지하고 있는 집 있고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현명한 구제인 듯 보입니다. 하지만 빚의 유혹이 비단 가진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은 아닙니다. 매월 기초생활수급자로 생계급여를 받아 생활하는 저소득층 계층에게도 신용카드가 주어지는 게 현실이니까요. 부채를 내는 목적과 수단, 또 그 규모는 다르지만 1천조 원 비풍선엔 저소득층의 일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객님. 애플카드론입니다. 저희는 제약속 하루에도 수차례씩 대출 안내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카드 대금의 일부만 결제해도 된다고 과잉 친절을 베푸는 카드사의 집요한 전화. 고객님은 수수료 없이 매달 100만 원 남짓한 생활비로 주택 월세와 아이들 교육비까지 감당해야 하는 빠듯한 살림이라면 이처럼 달콤한 제안을 쉽게 거절할 수는 없었을 겁니다. 당장 돈이 급한 사람들에게 돈다발을 건네겠다는 금융회사들. 말하자면 쉽게 돈을 빌릴 수 있는 그런 금융 시스템이 우리나라에 있었다. 예를 들어서 뭐 신용카드 가지고 이제 뭐 할부 금융을 받는다든가 현금 서비스를 받는다든가 이런 거 상당히 다른 나라에서는 상당히 쉬운 여건이거든요. 각종 금융회사로부터 자신의 소득 수준을 뛰어넘는 신용을 부여받은 사람들은 거리낌 없이 빚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굳이 빌려준다니 빌렸고 빌려서 쓸 땐 아마 오늘이 올 줄 몰랐을 겁니다.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5천만 원 정도 대출을 받았으면 하는데요. 그런데 제가 2006년도에 집을 담보로 이미 대출을 받은 경험이 있거든요. 현재 이자만 갚고 있는 상황이고요. 추가 대출이 가능할까요? 저희 은행에서 대출 받으신 거죠? 예. 잠시만요, 고객님. 조회 좀 해보고요. 네, 가능하십니다. 정말로요? 얼마나요? 연이율 12%로 5천만 원 전액 가능하세요. 담보만 있으시면 되겠네요. 제가 주택담보대출은 이미 받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자영업 종사 하시잖아요. 가게도 본인 명의시고 네. 가게하고 집하고 이렇게 묶으셔서 담보로 잡으시면 대출이 가능하세요. 요즘엔 다들 그렇게들 하세요. 네. 그럼 좀 해주세요. 예. 제가 여기 체크한 부분에
기재 좀 해주시겠어요? 담보를 다시 담보로 잡아 빚에 빚을 내는 사람들. 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빚을 불려나갔습니다. 고객님, 본사에서 전산 승인 후에 5천만 원 대출 승인 될 겁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결국 원금은커녕 이자만 갚기도 벅찬 상황.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갚아도 좀처럼 메워지지 않는 오늘을 맞이했습니다. 2000년대 초반부터 지속적으로 금융권이 너무 무분별하게 신용 공급을 하지 않았느냐. 왜 중상위 계층이 무리한 빚을 끼고 그 집에 투자를 했는가. 이것도 보면은 금융권에서 부추겼던 것이 엄청났다는 거죠. 빚 내서 집 사야 부자 된다. 이래 왔기 때문에 그러면 중상위 계층조차도 자기 소득 수준에서 부담스러운 가계빚을 갖고 있는 것이 알고 보니까 금융권의 과도한 마케팅 때문이었다. 가계부채. 직접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이처럼 서민을 완벽한 노예로 만들 수 있는 족쇄가 또 있을까요? 이쯤 되면 가계빚은 21세기의 새로운 노예제라 해도 과언이 아닐지도 모릅니다.